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17.15%포인트라는 큰 격차로 압승한 진 후보는 2026년까지 잔여 임기 동안 강서구청을 맡게 됐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표를 지켜보던 민주당 캠프에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전국적 관심이 쏠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진교훈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진 후보는 13만 7천여 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 56.52%를 기록했습니다. 9만 5천여 표, 39.37%를 받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17.15%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렸습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함이 먼저 열렸고 진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크게 앞서 나갔습니다. 본투표함까지 열리자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판세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진 후보는 상식과 원칙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직 강서구민만을 바라보고 그간의 구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분 1초라도 아껴가면서 강서의 구정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진 후보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구청장 임기를 시작합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됐기 때문에 전임자이자 상대 후보인 김태우 전 구청장의 잔여 임기만 채웁니다. 지방선거가 열리는 오는 2026년까지 3년 가까이 강서구청을 이끌게 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지지해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진교훈 당선인에게는 축하와 함께 강서구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강서 구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더욱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교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을 전하며 우리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민생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강서구민들의 엄중한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국민의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교훈 후보가 승리한 건 무능과 불통, 독선으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질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이며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았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7%포인트 이상의 차이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습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더 큰 힘을 받은 셈인데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는 향후 리더십의 험로가 예상됩니다. 안윤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여야 지도부가 총동원령을 내린 건 내년 총선 수도권 민심의 가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의 몸통인 사람의 아바타가 구청장이 되면 강서구가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빠져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제대로 일 좀 해봐라 라는 경고 메시지 보내주기 위한 건 맞죠? 애초 야권 우세 지역에서 5에서 10%포인트 차 패배만으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다고 할 수 있었던 상황. 하지만 결론은 17%포인트 격차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결집에 중도 무당층까지 정권 심판론에 힘을 보탠 결과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상식의 승리, 원칙의 승리, 그리고 강서구민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는 선거 책임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김태우 후보를 다시 공천한 데 이어 큰 격차로 패배한 만큼 당내 수도권 위기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에 대비한 조기 선대위 체제가 물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강서 지역 낙후 도심 재개발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이 선거 국면에서 오히려 힘을 잃은 이유에 대한 자성론이 불거질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도 더 많이 진다. 이런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래서 수도권 비전과 이제 승리 전략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대책은 필요한 것 같고. 반면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안정을 되찾아가던 이재명 대표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호재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 지도부를 불신하던 비명계 목소리는 잦아들고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한 기대감에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 강해질 거란 관측입니다.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없수히 여기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행동으로 증명해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다만 확실한 민심 경고장을 받아든 국민의힘이 전면적인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번 승리에 안주한 민주당이 국정감사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입법 독주 행태를 강화할 경우 민심의 향배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검찰을 산하기관으로 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 간의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있다는 확증 편향으로 정치 수사를 한다는 야당의 비판에 여당은 이 대표는 지역 토착비리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출석한 법무부 국감에서 민주당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수사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을 어긴 과도한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확증 편향을 갖고 수사하니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라고 비꼬았는데 한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백현동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번 법원에서 영장 심사할 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로 구속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게 도대체 영장 한번 기각됐다고 그걸 가지고 무죄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 너무 오래 그러시네요.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을 비롯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지역 토착 비리의 주범이란 걸 모르는 국민이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부각하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려 한 것부터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장동 몸통은 당연히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죠. 몸통 바꿔치기를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저는 심각한 범죄이다. 공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딴 논란에 휩싸인 장관 후보들을 거론하며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증 책임을 꺼내들었습니다. 공직자산 누락 여부, 증여세 탈루 여부, 기본적으로 법무부에서 이 정도 자료는 다 파악을 할 것 같아요. 한 장관은 법무부는 1차 검증만, 이후 최종 판단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저희는 기계적으로 검증한 자료를 넘기고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을 어떤 주요 보직에 쓸 때는 되게 비슷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 왔고요. 법무부 국감에선 이 밖에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지출이 불투명하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왔는데 국감 우수검사 동료, 우수직원 동료의 특활비가 쓰일 수 있습니까? 명목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사유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당은 박범계 전 법무장관이 해외 출장비를 허투루 썼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 2건 중에 미국 출장과 관련해서는 수행원 예산 축소 신고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와 감찰은 물론 수사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사위 국감은 올해도 정치권에 첨예한 공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법무부 외에 국직한 현안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국감 등이 앞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질타하는 야당과 방류로 인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정부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생물 다양성 협약에 따른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문제 제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하며 추가 답변 시간을 요청했고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출석해 피해자와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교육부는 현 정부 임기 안에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했던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피해 학생과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일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도 송구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야당에서는 학폭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이동관 방통위원장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에 방통위원장이 되신 이동관 씨의 아들 문제는 정순신 증인에 비하면 100배는 더 악질인 그 사안인데 그대로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뭐 그런 말씀 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선 여당도 한 목소리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악독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이 영혼이 남기자는 그런 운동을 했더라고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정부의 방침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학교 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SPO를 비롯해서 좀 학폭에 관련된 좀 대폭적인 인력 구성이나 이런 걸 좀 바꿔서라도 그 학폭 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극단 선택과 관련해 교육부와 시도교육 간의 책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앞으로 전국 대학과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된 만큼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른바 킬러 문항과 2028년 대입 개편안에 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국정감사 사흘째인 오늘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계청,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됩니다. 국회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국감과 과방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 등에선 일본의 원전 오염수 2차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위의 통계청 국감에선 부동산 가격 등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교전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상군 진입에 앞서 가자 지구를 보복 공습으로 초토화하고 있고 기습 이후 잠시 주춤했던 하마스도 로켓포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양측 사망자는 이제 최소 2,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슈켈론의 한 거리, 포성이 들리더니 로켓 경보가 울립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이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 지역에선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최소 2명이 부상했습니다. Por todo lo que está pasando, porque no es una guerra. Esto es una masacre.
남부 스데로트와 니르암은 물론 북부 지역에도 로켓 경보가 울렸습니다. 가자지구 접경지 부에리에선 지난 토요일 집단 농장을 덮친 하마스 대원들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부에리는 하마스가 기습 공격한 14개 마을 가운데 가장 피해가 컸던 곳입니다. 인구의 10%인 100명이 살해됐습니다. 즉시 보복에 나선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습니다. 인질을 살해하겠다는 하마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10일 밤에도 학교와 병원까지 무차별 공습했습니다. والله ما احنا عارفين وين نروح بقول لك منطقه امنه يعني امن فيش امن يا راجل ذبحنا يا راجل ما حدش شايف ما حدش حاسس فينا لا دوله لا رئيس عربي ولا رئيس سعودي. 토요일 밤부터 이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가자 지구에서 주택 2만 2천여 채와 병원 10곳, 학교 48개가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제2야당과 전시 연정 구성에 합의하고 이제 지상군 투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תמשיכו לעשות עבודה טובה, מאוד גאה בכם, נפתור בעיות, פנים טובות, לעשות טוב. 미국은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 지구 진입에 대비해 현지의 미국인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이집트로 대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이 포함된 인질 150여 명의 안전도 주변국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Obviously, we're in discussions not only with the Israelis about what hostage recovery could look like, but with other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And there are some countries like Qatar that have open lines of communication with Hamas.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사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최소 2,30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8,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미국은 하마스와 전면전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돕는 것과 동시에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백악관은 의회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마침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브뤼셀 나토 본부를 찾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집중하다 우크라이나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한 겁니다. Absolutely, we can do both, and we will do both. And we are the strongest nation in the world, Lita. 백악관도 의회에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in active conversations with Congress about additional funding that we know we need specifically for Israel and for Ukraine. 사상 초유의 하원 의장 해임 사태 이후 공화당이 차기 의장 후보로 뽑은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도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Funding for Israel, things like Iron Dome, precision-guided missiles, things that could be used today to help them in this war. So there is a lot to do.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직접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 방안과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석방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he United States has Israel's back. We have the back of the Israeli people. We have their back today. We'll have it tomorrow. We will have it every day. 블링컨 장관은 이번 방문에 주변 적대 세력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의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미군 항공모함을 이스라엘 근처로 보낸 건 하마스 공격용이 아니라 전쟁 확대를 막기 위한 억제 의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은 레바논 무장정파인 헤즈볼라 등 이스라엘 주변 적대 세력들을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아직은 이들이 개입하거나 분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미 국방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을 틈타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국방부 당국자들을 인용해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나 페르시아만의 이란군이 영내 불안정을 기회 삼아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마스의 오랜 지원 세력인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았는지를 놓고 미국 내에서 엇갈린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작전을 계획 중이라는 것을 이란은 알았을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이란이 하마스에 이스라엘 공격 지시를 내렸거나 작전을 조율했다는 정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핵심 지도자들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소식에 놀랐다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전언을 소개했습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은 사법부는 앞으로 이어질 대법관 공백도 피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후임 대법관은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이 최종 제청하지만 후보를 선정하는 사전 절차는 안철상 권한대행이 진행해 사법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35년 만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대법원장 장기 공백 상황을 맞이한 사법부의 공기도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앞서 국회 표결 지연 당시만 해도 대법원은 대법원장 고리 시엔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부결 뒤론 열 수 있다는 전례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습니다. 예년에 대행체제에서 이룬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언제든지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2달여 뒤면 닥칠 대법관 공백 상황입니다.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두 대법관이 공석이 되면 소부 선고는 물론 전합심리도 차질을 빚으면서 상고심 기능 장애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자체 검토 결과 늦어도 이달 말까지 차기 대법관을 뽑는 절차를 시작하지 못한다면 내년 1월까지 후임 대법관이 취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관을 제청하기까지 후보자를 천거받아 검증하고 후보 추천위를 구성해 다시 최종 후보를 추리는 사전 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법원장이 지명돼 빨리 임명된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11월 중순 이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때라고 공백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만큼 대법관 공백은 필연적이란 판단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최종 제청권은 새로운 대법원장이 행사하는 것을 전제로 사전 절차만큼은 권한대행 명의로 미리 진행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권한대행이 청구 공고를 내고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하는 등 사전 절차만 진행해 권한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피하면서도 사법 공백을 단축해보겠다는 고육지책인데 대법관이 제청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당성 논란에 휘말리거나 대법원장이 계속 공석일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는 남습니다. 그만큼 눈뜨고 사법 공백을 맞을 수 없다는 내부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최종 결정은 앞으로의 상황, 또 권한대행을 맡은 안 대법관의 결심에 달린 것으로 보입니다.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속에 조만간 대책을 논의할 대법관 회의가 열립니다. 대법관 회의에서 심도 있게 결론을 모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법기능 마비 우려에 안 대법관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릴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지난 9월 물가 상승률이 3%대 후반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뿐 아니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등도 오름세입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 중인 고추장입니다. 9월 기준 고추장은 전달보다 27.3% 가격이 올랐습니다. 설탕은 16.9%, 아이스크림은 14% 비싸졌습니다. 정부가 물가 상승률을 측정하는 가공식품 73개의 세부 품목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10%가 넘는 품목은 22개에 달합니다. 외식 물가도 상승세입니다. 피자는 12.3%, 오리고기와 구내식당 식사비도 7% 정도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 올랐는데 지난 4월 3.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쌀이나 배추처럼 구매 횟수가 많은 생필품 150여 개 품목으로 구성돼 체감 물가로도 불리는 생활물가 지수 역시 4.4% 상승했습니다. 오비 맥주는 주요 맥주 제품 출고가를 6.9% 인상하기로 했고 메일 유업은 생크림 제품 출고가를 많게는 9%까지 올립니다. 비싸도 뭐 식구가 적으니까 사는 거고 10,000원 식구는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못 바꿨어요. 바꿀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거는.
우리 노인네들은 있는 거는 한정이고 쏨쏨이는 더 세지고 진짜 힘들지요. 이 같은 물가 상승이 장기적으로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소비자는 최근에 이런 가격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지갑이 굳게 닫히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그대로라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 최근 국제 정세도 국내 물가와 관련해 큰 변수입니다. 내수 활성화 촉진으로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면서 소비자 부담을 함께 낮춰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비 제조와 설치를 위탁해놓고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고 대금 지급 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다인건설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다인건설에 대해 하남미사지구 신축공사 현장에서 펌프류 납품과 설치 제작 관련 미지급 하도급 대금 4,477만 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인건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두 차례에 걸쳐 이행 독촉 공문을 받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교정시설의 진료 치료비 이야기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가 민간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은 국가가 모두 부담합니다. 연도별로 보면 치료를 받는 수용자 수와 진료 건수, 또 진료 비용 모두 다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2014년에 수용자 2만 6천여 명이 진료를 받으면서 약 107억 원의 돈을 썼고 이와 비교해서 작년에는 3만 2천여 명이 24만 건가량의 진료를 받으면서 217억 원의 세금을 썼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300억 원 안팎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료비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수용자의 고령화 현상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60세 이상 수용자 비율을 봤더니 2014년에는 전체의 8.4%를 차지한 반면 작년에는 16.7%까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에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 또한 나라 살림에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기사에서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간호사 근무 여건 이야기를 다룬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간호사 주 4일제를 해보니까 사직 욕구가 줄었다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올해 1월부터 간호사 주 4일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상반기에 대한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상반기 시행 결과 주 4일제에 참여한 간호사들의 행복도가 53점에서 71점으로 늘었고 일과 삶의 균형, 이른바 워라밸 점수도 37점에서 62점으로 크게 올랐습니다. 또 퇴근 후 체력 저하나 업무 스트레스, 업무 피로도 문제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잦은 이직과 퇴직도 항상 문제였는데요. 주 4일제를 시행해 보니까 이직 의사가 있다, 또 일을 그만두고 싶다 등 부정적 감정 항목에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전면적으로 적용하면 어떨까?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전체 간호사에 대해서 주 4일제를 시행하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는 연간 수백억 원의 재원이 소요될 걸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원 측은 주 4일제가 정착하려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를 위해서 간호사 주 4일제 실험을 정부가 주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전문가는 주 4일제를 통해서 이직률이 줄어들게 되면 실업급여 지출이 줄고 또 신규 인력 채용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문제를 다룬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이 공무 출장 등을 통해서 비행기를 탈 때 항공 마일리지가 발생하게 되겠죠. 이는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를 퇴직할 때 반납하지 않고 사유화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대한 지적입니다. 지난 8월 기준 기재위 소관 5개 공공기관 퇴직자 430여 명이 사유화한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1,256만여 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퇴직 전에 마일리지로 물품을 구입해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이 없는 곳들은 이렇게 사유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관련 기준과 또 세부 시행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측은 기부 등을 통해서 사유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다면서 해외 출장 시에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 사육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제주 들불 축제를 다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제주 들불 축제는 1997년부터 시작이 돼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이제는 제주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나 새별 오름의 한 단면을 통째로 태우는 오름 불로키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꼽혀왔는데요. 오름에 기름을 뿌려서 불을 내는 행위가 환경 훼손과 오염을 동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게다가 축제가 열리는 3월은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의견들도 있어 왔습니다. 오랜 고민과 회의를 거친 제주시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들불 축제는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서 개최하지 않고 앞으로 오름 불로키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해서 제주의 생태적 가치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들이 기획하고 운영하는 시민 주도 축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장관이 사라진 데 대한 아쉬운 반응도 나오지만 25년 만에 안전하고 또 친환경적으로 변할 들불 축제의 새로운 모습은 어떨지 기대되기도 합니다. 10월 1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7월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적절한 시점에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참사 당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은 배수 펌프와 차단 시설 설치도 마치지 못했고 대전과 경북 지역은 제대로 된 통제 기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청주시 궁평 2지하차도가 침수되기 2시간 전 인근 미호천교 수위는 이미 홍수위에 도달했습니다.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신고도 여러 기관에 접수됐지만 어느 곳도 제때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사를 막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번번이 놓친 겁니다.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청주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였다면 사정이 달랐을까?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자료 제출을 거부한 대구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침수 등 위험이 발생할 경우 지하차도 진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완비해 놓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찬 물을 빼낼 수 있도록 배수 펌프 설치를 완료한 지자체도 전국에서 부산이 유일했습니다. 또 경북과 대전, 인천은 차량 통제와 관련해 구체적인 매뉴얼이 따로 없었고 특히 경북과 대전은 언제 통제하는지 명확한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자체는 차량 통제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행안부는 전국의 이런 모든 침수 우려 지하차도가 자동 차단 시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관내 지하차도는 자연 배수가 되도록 설치돼 침수 위험이 작다고 해명하는 등 매뉴얼이 없는 지자체들은 상황에 맞춰 시설 통제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이 오기 전까지 지하차도 침수에 대처할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문화가 확산하면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문제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신고 건수만 7만 3천여 건에 달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8%에 그쳤습니다. 그 이유를 황보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홍대거리입니다. 인도안 쪽에 오토바이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마치 전용 주차장 같지만 모두 불법 주차입니다. 주민들은 물론 인도를 오가는 시민들은 통행 불편을 호소합니다. 좀 사람이 많이 지나다니는 통로인데 조금 어떨 때는 불편, 길을 막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마구잡이로 주차돼 있어서 한동안 저희 집 앞인데 주차를 못 한다든지 이런 적도 있었어가지고.
인근 상인들에겐 가게 앞을 차지하는 무법천지 오토바이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오토바이 때문에 뭐 지나다니게 걸려서 넘어진 사람도 있고 뭐 저것 때문에 서로 시비 붙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륜차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지난 2018년 2,400건에서 지난해 7만 3천여 건으로 3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신고 건수 가운데 운전자가 범칙금을 낸 경우는 5,900건, 고작 8%에 불과합니다. 범칙금은 경찰이 단속해 부과하는데 자동차와 달리 현장에 운전자가 있어야만 부과할 수 있어 실제 단속은 쉽지 않습니다. 또 운전자가 경찰에 직접 출석해 범칙금을 내야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버티면 그만인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부과한다면은 경찰이 딱히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죠. 안 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계도경고 처분을 통해서 종결을 합니다. 때문에 차주에게 곧바로 매길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부터 마련해달란 오토바이 운전자들 반발 탓에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주차 공간이 따로 없고 하는데 여기 되지 마라 저기 되지 마라 잠깐 되는 건데 그렇게 그냥 보면 다 불법 주차인데. 이륜차가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오토바이 전용 주차장이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6년 동안 양육비 3,800여만 원을 주지하는 나쁜 아빠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어제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송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해진 가운데 현재까지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송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그 한국은행의 지난 8월 경상수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경상수지가 48억 1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넉 달 연속으로 흑자 기조가 좀 이어지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경상수지에 우리가 집착을 하느냐. 그러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상수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경상수지라는 것은 국가 간의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들의 이동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은 것, 이 모든 것을 합산한 것이라서요. 이것이 결국은 국가 경제 활동의 최종 성적표를 나타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경상수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상수지 흑자폭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37억 4천만 달러보다 오히려 흑자폭이 커졌거든요. 그 원인은 이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의 흑자폭이 커진 동시에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은 줄어드는 것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 흑자는 낮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줄어서 흑자가 이어진 거잖아요. 그 경제 우려는 여전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상품 수지인데요. 상품 수지라는 것은 결국은 상품을 우리가 수출한 것에서 수입을 뺀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품 수지의 흑자 폭이 증가한 것은 상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상품의 수입이 오히려 더 크게 21%나 감소를 했기 때문에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들었으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 수지는 오히려 늘어나는 그래서 흑자가 된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을 갖다가 경제학에서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요. 긍정적인 조짐이 좀 데이터에서는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출에 감소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요. 이 감소하는 폭이 7월 달에는 전년 동월 대비 14.6%였는데 8월 달에는 6.5%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중 수출,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중 수출 감소폭도 7월 달에는 25%에 달했는데요. 네. 8월 달에는 20%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동안에 계속 부진했는데 저점을 지나서 회복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좀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입이 이렇게 이제 대폭 줄어든 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크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좀 국제 유가가 또 불안한 상태잖아요. 국제 정세의 그런 불안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제 유가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 상품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사실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예. 작년 이맘때보다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 이런 에너지 가격들이 작년보다는 많이 하락했기 때문인 것이 하나의 이유고요. 예. 또 다른 것은 작년 7월, 8월에 원유 비축 물량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쌓아놨기 때문에 예. 올해 지금 추가로 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가 불안한 와중에 상승 추세로 돌아선 와중에도 에너지 수입액이 늘어날 이유가 없었던 그런 것인데요. 최근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당연히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에너지 수입액이 증가를 하면 상품 수지의 흑자폭은 감소를 하고 이것은 당연히 경상수지 흑자폭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 상품 수지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무역 수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역 수지 흑자폭이 줄어들면 이것은 국내 총생산 도 역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소위 말하는 정부에서 하반기에 경제가 빠르게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상저하고의 가능성이 좀 어두워지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국제유가 흐름이 또 우리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미국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이것도 유가 영향을 좀 받은 거였죠. 예, 맞습니다.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전월 대비로 봤을 때 9월 달에 0.5% 상승한 것으로 나왔고요. 네. 그럼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는 2.2% 상승을 했는데 이게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 가격 상승이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금 전체 생산자 물가 상승의 4분의 3을 설명한다라는 발표도 있었고요. 네. 특히 휘발유 가격 같은 경우는 전달보다 무려 5.4%나 상승을 했는데 이게 생산자 물가 상승의 40% 이상을 기여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유가 상승, 역시 유가 상승을 비롯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5개월 만에 전년 동기 대비로 상승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상승을 했고 또 내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죠.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역시 상당폭이 올랐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전망하기로는 전년 동기 대비로 3.6% 상승할 것이라고 원래는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 생산자 물가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시장 전망보다 좀 크게 나왔기 때문에요. 상승률이. 당연히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시장 전망치인 3.6%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그렇지만 관건은 역시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미 연준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를 볼 때 참고로 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은 지금같이 뭐 중동에서 전쟁이라든지 산유국의 감산 결정 같은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식료품 가격도 기후 변화, 기상이변 같은 미 연준에서 기준금리 결정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그것뿐만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발표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근원 CPI 지표 발표도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고물가가 길어지면 이게 긴축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예. 그럼 증시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텐데 일단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요? 예, 참 상당히 어려운 경제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고물가가 되면 긴축 기조가 길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실
하실 수 있는데요. 어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FOMC 미 연준에서 FOMC 회의 때 그 발언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의사록에 따르면요. 연내 추가금리 인상안에 대해서 연내 0.25%포인트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물론 다수였지만요.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라는 이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사태라는 변수가 더해짐에 따라서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사실상 연내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국채금리에 반영이 돼가지고요. 미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이 0.1%포인트 하락을 하기 때문에 미 연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낮아진 것. 이것이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미국의 3대 지수, 다우존스 지수,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가 모두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저희도 뭐 매일 코너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일 어려운 것 같고요. 자, 이번에 국내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돌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는데요. 일단 그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분기에 60조 원이었는데 3분기에 67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1.7%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에 6,700억 원이었는데 3분기에 무려 2조 4천억 원으로 3.6배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반도체 부분에서는 손실이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사업 부분에서는 폴더블 폰의 그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익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사업 부분에서도 역시 폴더블 폰에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이익이 증가를 한 그런 요인으로 지금 시장의 전망을 무려 30%나 상회하는 영업이익에서 시장의 전망치를 30%는 상회하는 호실적을 얻었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이제 보면 반도체 부진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거였잖아요. 예. 그럼 이렇게 개선이 좀 됐다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황이 저점을 찍고 지금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부분에 지금 부문별로 영업 손실을 추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업이익이나 손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지금 공개하지는 않았지만요. 증권사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반도체 부분 영업 손실이 2분기만 해도 4조 4천억 원이었는데요. 3분기에는 3조 원대로 줄어든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메모리 반도체 감산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한 것이 지난 4월이었는데요. 원래 반도체 감산을 하게 되면 그 생산이 줄어드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 효과가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는 그 시차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AI 열풍이 불면서 AI가 쓰이는 고성능 서버에 들어가는 차세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역시 증가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3분기에 메모리 반도체의 평균 판매 가격이 전분기 대비 3에서 4% 정도 상승했을 가능성이 지금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돼서 반도체 부분의 영업 손실이 줄어들면서 이것이 모바일 사업과 디스플레이 사업에서의 영업이익으로 만회가 돼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호실적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그 10월 경제 동향에서 반도체 생산 회복으로 제조업 부진도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경기 부진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 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점을 찍고 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경기 부진이 급격하게 완화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어느 정도 지금 확산이 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달에도 KDI 발표에 따르면 생산이 전년 대비 8.3% 증가를 했다.
증가라고 알려졌습니다. 근데 관건은 생산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역시 올라가야지만 반도체를 팔아서 벌어들이는 이 수익이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도체 가격이 감산과 수요 증가의 효과로 3분기에 전분기 대비 3에서 4% 평균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산도 8.3% 증가, 가격도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도체 업황 관련해서는 지금 KDI 전망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반면에 경기 부진, 반도체가 촉발해서 제조업도 지금 부진에서 회복이 돼서 우리나라 이제 경기 부진도 완화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할 수도 있고요. 지금 뭐 이란이 참전을 하게 되면 뭐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이 되면 뭐 중동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종전이 안 된 상황에서 지금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기 부진이 극복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기 부진 완화를 확신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때 순간 최고 풍속 시속 220km를 기록한 대형 허리케인 리디아의 영향으로 멕시코 중부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라우라 벨라스케스 멕시코 시민보호조정관은 현지 시간 11일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에 시민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보고했습니다. 45억 년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구 근접 소행성 베누에 물과 탄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태양계 생성 초기의 물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지구의 생명체가 어떻게 출현했는지 그 비밀을 풀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 의장 후보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가 뽑혔지만 실제 하원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투표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공화당은 현지 시간 11일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 등이 전했습니다. 오늘도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만 염두에 두신다면 야외 활동하기 참 좋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낮아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지만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아침까지는 짙은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져 있는 곳이 있는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으니까요. 농작물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 12도, 전주 12.2도, 부산은 16.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은데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한낮 기온 23도, 광주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모레에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는데요.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이후 이 비가 지난 뒤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